주말인데 쉬지도 못하시고 강의 들으셔서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제가 2019년부터 지금 이 사건, 이런 관련된 사건을 하고 있는데 거의 6년이 되도록 이 전사기가 없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좀 심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고요. 제가 그런 지금부터 준비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서울 위주로 벌어지고 있다가 지금은 아예 전국적으로 지금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부산 서구에도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도 지금 얼마 전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리고 좀 피해 양상도 방식도 조금씩 또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방식에서 좀 여러분들 좀 알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런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처음에 이 전사기 관련해서 오늘 주된 내용이 전사기 관련될 텐데요. 처음 접하게 된 거는 2019년이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처음 벌어진 데가 어딘지 혹시 기억하세요? 강서구 화곡동이었어요. 제가 그 사건의 피해자들을 처음 접하고 그 피해자들 대리해서 고소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소개해드릴 방식의 전사기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가도 아유 왜 그런 집에 왜 들어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예 고소장을 안 받아주기도 했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어쩌지 해서 이제 검찰에 송치했어요, 기소 의견으로. 근데 검찰에서 2년 가까이를 묵혔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검사님만 갔었는데 이게 전례가 없어서 자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강남인가요? 세모녀 사건이라고 벌어졌어요. 그 사건이 이제 재판도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2년 동안 아무 짓도 안 하다가 한 달 만에 조사하고 바로 기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재판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직 1심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벌어졌던 사건의 재판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1심도 아직. 그만큼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런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고 경각심도 없고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 지역에서 그냥 한번 발생한 사고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거죠. 만약 그때만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아마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퍼지는 거는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이제 그렇게 생각하냐? 제가 지금 차고 있는 그 사건의 피고인들이 소위 말하는 1세대 전사기범들이었고요. 거기서 양성대에서 나왔던 전사기범들이 전국으로 퍼져서 예를 들면 김대성이라든가 이런 빌라왕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여기서 교육받고 나와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제2, 제3의 이런 피해들은 없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저는 약간 사명감을 가지고 이 전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을 그럼 살펴볼 것이냐. 첫 번째는 전월세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아셔야 나머지 부분도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차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 사항들 보통 많이 작성하시죠. 그럼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을 만한 그런 사항들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 주된 내용인 전세상의 유형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 전세, 그 다음에 깡통 전세를 이용한 전사기의 방법법,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여러분들 내 집이 아닌 경우에 다른 사람 집에 사는 거주 형태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보통 그 두 번째, 세 번째 전세나 반전세, 월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그때 법적인 용어는 그것도 다 임대차라고 불립니다. 근데 첫 번째 전세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똑같아요. 전세랑 똑같긴 해요. 형태는 전세금 주고 다른 사람이 사는 건데 다만 차이점이 뭐냐? 전세권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상에 을구에 전세권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좋은 건가? 여러분 전세 보증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하죠? 소송한 다음에 경매하죠.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소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경매 신청하면 돼요. 왜 이게 좋으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송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무리 빨라야 6개월, 긴 거는 1년 넘게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을 다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경매 시청에서 하루라도 빨리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거 왜 여러분들 중에 전세 하시면서 전세권 설정해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없죠? 왜? 집주인이 잘 안 해주거든요. 첫 번째, 등기부등본상에 이런 게 표시되는 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 비용이야 사실은 임차인 내면 돼요. 그 비용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얘기를 했다가 전세권 설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집주인이 있다면 무조건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사글세, 아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막 드라마에도 나오고 막 이랬던 건데 뭐냐면 이거는 뭐 기간에 뭐 예를 들면 뭐 단기간 뭐 3개월이든 아니면 뭐 1년이든 전체 월세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렇게 까지는 거죠. 이게 지금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도에 남아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분도 있을 텐데 연세란 이름으로 남아 있어요. 1년치 차임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거예요. 거기 제주도에서 집을 빌릴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뒤에 부분 설명을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한번 용어 중에 두 가지를 한번 구별해 볼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다가구 주택이라는 것과 다세대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형태는 거의 똑같아요. 그 다음에 다 밖에 보면 뭐 호실별로 이렇게 막 써 있어요. 뭐 101호, 201호 다 써 있단 말이에요. 겉에서 봐서는 잘 알 수 없어요. 물론 차이로 보면 원래 다가구 주택은 3계층 이하, 3계층 이하고 다세대 주택은 4계층 이하라고 돼 있긴 한데 뭐 그거 갖고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고요. 마지막에 되어 있는 것처럼 다가구 주택은 호시별로 돼 있더라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한 사람 소유고 하나로밖에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단독주택이라는 얘기예요. 방이 여러 개인 단독주택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세주택은 각 호실별로 등기가 돼 있어요. 101호 따로, 201호 따로 뭐 이런 식으로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뒤에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특히나 다가구 주택에 만약에 전세를 들어가실 때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요 임대차라는 거의 정의를 법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민법에 임대차라는 건 당사자 일방 즉 임대인이 상대방 임차인에게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이게 왜 이 말씀을 이거를 왜 용어에 대해서 왜 정의를 먼저 하느냐? 여기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에서 주된 의무라는 게 나와요. 임대인 의무 뭐죠? 임차인한테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사용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살지도 못하는 거, 나 임대차 계약 너 이거 살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 수익하게 하는 의무가 있고 반대로 임차인의 의무는 월세, 차임을 지급하는 거예요. 계약에서 임대차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의무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원래는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끝내려고 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해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딱 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만 원래는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인이 뭐 더 망가진 거 다 진짜 뭐 쓰지도 못하는 걸 그대로 상태 넘겨주고 수리해달라고 했더니 수리도 안 해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겠죠. 그 임대인의 의무를 위반한 거죠.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되니까. 이때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월세를 잘 안 내. 그럼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이 의무만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해지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뒤에서 그럼 다른 것들, 예를 들면 다른 거 약속했는데 안 지켜.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도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끝내려고 한다면 특약사항에다 적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왜냐 그렇게 되면 당사 쌍방이 약속을 했죠. 지키기로. 근데 만약 그 약속을 위반했어.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지하기로까지 약속이 돼 있다고 하면 그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특약사항의 중요성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둬야 될 두 가지, 꼭 알아둬야 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용어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가 대항력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대항력 들어보셨죠?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나랑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한테는 나 임차인입니다, 나 권리가 있어요 라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임대인, 나랑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 집에서 내가 임차인으로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이에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어떤 경우냐? 나랑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그 집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그 새로운 집주인이 와가지고 내가 이거 집 새로 샀으니까 나가세요 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예요? 나 이거 계약해서 임차인의 권리가 있잖아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항력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임대인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 대항력을 어떻게 해야 생길까요? 첫 번째가 이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을 넘겨받아야 되겠죠? 내가 점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원칙적으로는 바로 효력이 생겨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바로 안 생겨요. 내가 뭐 주민센터 가서 아침에 열자마자 가서 했어. 빨리 했어. 그런다고 바로 생기지 않아요. 그날 밤 12시가 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정말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같은 이사하는 그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려요. 그러면 등기가 바로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등기는 바로 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해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전입신고도 하고 내가 먼저 이사도 했지만 같은 날 등기가 이루어져 버리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버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항력은 그날 밤 12시에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권리가 뒤로 밀려버려요. 대항을 못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대항력이 그 사람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그러니까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도받아서 이사회까지 마치고 밤 12시가 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여기다 권리를 가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려면 내가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다른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근데 당일날 등기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사한 날, 이사 다음 날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서 혹시라도 같은 날, 내가 이사한 그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따지고 바로 계약을 해지하든가 하셔야 된다고요. 아니면 바로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어떻게 하든 조치를 취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는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두 번째 용어가 우선 변제권이에요. 이 우선 변제권은 어떨 때 행사하는 거냐? 내가 돈을 못 받았어요. 보증금을 집주인이 돈 없다고 못 주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상. 뭐 잠깐이야 기다려줄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고 확정이 된 다음에 그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해야 되겠죠. 근데 경매를 신청했는데 봤더니 나 말고도 이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럼 어떻게 돼요? 경매를 하더라도 거기 낙찰 대금에서 내가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다른 권리자들이 있으면 내가 못 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우선 변제권이에요. 우선 변제권을 보면 어떻게 생기느냐? 아까 대항력, 기본적으로 대항력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잘 많이 아시는 확정 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요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갖춰진 날에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권리가 앞서는지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해하시기 쉽게. 첫 번째가 내가 11월 7일 날 이사하고 전입신고도 11월 7일 날 하고 확정일자도 같은 날 다 같이 받았어요. 이때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생긴다고 그랬죠? 주택 인도받고 전입신고한 때니까 11월 원래 7일 날 발생하면 좋은데 아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1월 8일 0시, 그러니까 11월 7일 밤 12시가 되겠죠. 그래서 11월 8일 0시에 발생한다. 그리고 대항력이 갖춰져야지 확정일자도 우선 변제권도 효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확정일자는 비록 11월 7일 받았지만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시기도 마찬가지로 11월 8일 0시가 되는 겁니다. 대항력뿐만 아니라 전입신고 둘 다 확정일 그게 그러니까 늦게 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 번째, 11월 7일 날 이사하고 11월 7일 날 전입신고하고 근데 내가 바쁜 일이 생겨서 확정일자를 못 받고 다음 날 아침 10시에 가서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항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8일 0시죠. 근데 우선 변제권은 어떻게 되죠? 아까 대항력뿐만 아니라 전입신고까지 해야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선 확정일자를 늦게 받는 바람에 11월 8일 0시가 아닌 11월 8일 확정일자를 받은 그 시간에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11월 7일 날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도 11월 7일 날 했는데 누가 그러는데 확정일자가 중요하대. 그래서 이사도 하기 전에 확정일자부터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항력은 아까 말씀드린 11월 8일 0시죠. 근데 확정일자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정일자를 아무리 빨리 받는다 한들 대항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선 변제권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우선 변제권은 11월 8일 0시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그다음 확정일자를 다 같은 날 받는 거죠. 가장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점 없으면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건데요. 유의사항을 이제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첫 번째가 우리가 계약 체결할 때 당연히 뭐 전세든 월세든 집주인하고 그 소유자하고 체결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집주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저기 지방에 거주해서 못 올라온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천상 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대리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리인 중에서 가족, 특히 뭐 예를 들면 부부 아니면 부모라고 하면서 아무런 서류 없이 그냥 와서 나 대리인입니다. 아니 나 부모예요. 나 남편이고 부인이에요. 이러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 설사 그 사람들 진짜 부부고 그 다음에 부모가 맞다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꼭 그 부모라고 아니면 부부관계라고 해서 이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권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뭐 친척 혹은 가족이 대리인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위임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가끔 안 받는 분들, 확인 안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법적으로 문제돼서 나 그렇게 위임한 적 없어요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 몰래, 남편 몰래, 자식 몰래, 부모 몰래. 실제입니다. 사건 제가 진행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위임장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위임장은 무조건 아무 임장이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위임장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여러 용도로 위임장이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목적의 위임장인지를 확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임장 내용에 어떤 건물에 대한 거냐, 그 다음에 그 소유자 이름과 연락처가 잘 기재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계약이 이게 뭐 월세 계약인지 전세 계약인지 매매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 이름, 지금 대리인 나온 사람하고 위임장에 대리인으로 써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지,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이런 일, 그 다음에 당연히 신분증도 확인해야 되겠죠.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위임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위임장이냐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인감증명서를 많이 봤죠.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뭐예요? 그냥 인감증명서 제출됐네를 확인하는 거예요. 원래 보통은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잖아요. 그 인감도장이 실제로 주민센터 이런 데 등록돼 있는, 신고돼 있는 바로 인감도장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막도장 막 찍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 첨부됐으니까 괜찮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뭐하러 인감증명서를 받겠습니까? 반드시 인감도장인지 확인하시고 인감증명서 확인해서 실제로 같은 건지 이 도장이 그 도장이 맞는지를 꼭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집주인이 안 오면 한번 통화라도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해요. 실제로 이거 위험한 거 맞으신지, 이거 월세 계약 하시는 거, 전세 계약 하시는 게 맞는지, 뭐 더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영상 통화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인 척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영상 통화는 좀 약간 민망하고 낯간지럽잖아요.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은 하기를 굉장히 꺼려하실 가능성도 있어서 그럼 최소한 통화라도 하시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계약서를 안 썼어요. 약정은 다 구두로 다 이게 정해온 다음에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에이, 계약서도 안 썼으니까 이거 엎어야지. 안 됩니다. 계약서는 뭐냐? 계약서를 써야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의 효력이. 계약서는 일종의 증빙 서류예요. 이런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계약서이지,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계약서 안 썼으니까 이거 물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약속을 하시고 아예 계약서 안 쓰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구두약정도 약정이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말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계약서는 반드시 받으시고요. 아무리 뭐 가까운 사이든 무슨 사이든 그런 상관없이. 이거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가 마찬가지예요. 사이 좋을 때야 아이 뭐 우리 사이에 뭐 이런 걸 해. 차용증도 마찬가지예요. 안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냥 돈만 입금했다는 것만 하고. 근데 돈 입금됐다는 게 돈이 빌린 건지 빌려준 돈은 갚은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오히려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면 그런 서류들을 잘 남겨놓으시는 게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계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가계약, 그다음에 가계약금.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원래는 없는 용어입니다.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가계약, 뭐 임시로 하는 계약, 뭐 가짜 계약, 뭐 이런 건가? 이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두 가지 보통 많이 쓰는데요. 첫 번째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매물이 거의 없어요. 한 채가 나왔는데 이거를 보러 오겠다는 사람도 많고 봤는데 아직 확실하게 결정하기가 좀 애매해.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아 이거 뭐 다른 사람한테 막 우선권을 주면 안 되니까 내가 우선 맡아놓고 싶다. 내가 좀 결정할 수 있게. 그러면서 일정한 돈을 걸어요.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용도의 가계약금이라고 불리는 게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건물 물건 다 봤어요. 마음에 들어. 근데 무슨 일이 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일이 생겨서 오늘 계약서는 못 쓰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계약서를 한 내일 쓰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계약서를 안 쓰면 나중에 그냥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아유, 계약금 원래 예를 들면 1억짜리예요. 보증금이 1억이에요. 근데 계약금을 그럼 10% 보통 하니까 1,000만 원이죠. 아유, 근데 이렇게 뭐 혹시나 마음 바뀔 수도 있으니까 가계약금으로 한 500만 걸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집주인이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 매물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원래 보증금이 1억인데 1억 5천을 하겠대. 이렇게 누가 제안하니까 이걸 엎고 싶어요. 그러면서 내가 받은 돈 2배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1,000만 원 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될까요?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뭐예요?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정한 게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순서만 내가 나한테 좀 우선권을 달라는 정도의 의미예요. 근데 어떻게 되면 결과적으로 계약이 안 됐어. 그러면 그 돈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 달라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그랬죠. 계약은 성립했어요. 성립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깨고 싶어. 깰 수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보통?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게 돼 있죠.
이때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되는 게 맞을까요? 1,000만 원 주면 될까요? 그죠? 그렇게 될 것 같죠? 아닙니다. 계약금의 2배라고 그랬지 가계약금의 2배라고 한 적은 없어요. 계약금 얼마였어요? 1,000만 원이죠. 2배는 얼마예요? 2천이죠. 근데 원래 어떻게 지냐? 그 대신 뭐가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 계약금 다 못 받았잖아. 500만 원 못 받았죠. 50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1,5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좀 논란이 있긴 있어요. 아직까지. 경우에 따라서 뭐 판결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혹시나 임대인 입장에서 그냥 내가 받은 게 예를 들면 더 적어요. 예를 들면 5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에요. 뭐 200만 원이면 얼마 안 되는데 뭐 그냥 돌려주고 끝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한 사건에서 계약 아까 말한 건 일부를 줬는데 나중에 돌려받는 돈은 더 많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서 2배를 돌려받는 거를 받았어요. 승소했어요. 근데 지금 돈을 안 줘서 경매에 넘어간 상태긴 하긴 하지만 어떤 간에 그거는 주의하셔야 되고 혹시 임차 입장에서 임대인이 그렇게 나오면 야 계약금의 2배라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법에는 계약금의 2배라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다음 뭐 이거 다 아실 거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등기부등본이라고 보통 불리는 거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입니다. 법적인 용어로 따지면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보는 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는 그 건물의 뭐 이름과 뭐 주소, 동호수, 뭐 건물 구조 크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합 건물이라고 했을 때 동호수가 여러 개, 그러니까 하는 건물에 여러 개의 호수가 나눠져서 각각 개별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거기 보면 한 동 전체 건물의 표시가 있기도 하고 거기 표제부에는 있고 그 다음에 각각 호실별로 전유 부분의 표시가 또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갑구에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기재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유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을구에는 뭐가 있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근저당권이라든가 지상권, 전세권. 그다음 중요한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러니까 만약에 종전 임차인이 돈을 못 받아서 보증금을 못 받아서 근데 나갔다. 그럴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건 종전 세입자도 돈을 못 받았네? 그럼 나도 못 받을 수가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어요. 첫 번째가 집합 건물이에요. 이 부산에 있는 건물이긴 한데 앞에 보면 표제부가 보면 한 동의 건물의 표시, 전체 건물 전체에 대해서 이게 나오죠. 그래서 건물 주소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구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으려면 그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토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대지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대지권이 어떻게 되는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집합 건물이니까 각각의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가 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제부에 이렇게 전유 부분의 건물에 표시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2층 201호. 그 다음에 각 전유 부분에 대한 대지권 부분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갑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고 했죠. 소유자 누구냐? 그래서 소유자 나오는데 이 소유자 중에 누가 소유자예요? 뒤에 있는 소유자가 당연히 소유자겠죠? 이전됐으니까.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근저당권 같은 경우나 다른 등기 같은 경우에는 바뀌면 이게 지워지잖아요. 근데 소유자 부분은 지워지지가 않아져 있어요. 그래서 잘못 보면 이 사람 소유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전존 소유자가 이거 내 겁니다라고 해버리고 잘 모르는 사람이면 소유자로 돼 있네? 소유자 맞네? 공동 소유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제 말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소유자가 진짜 소유자라 현재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갑구에서 여러분들 보통 소유자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3번에 가압류가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도 있죠. 이런 것들이 소유권과 소유자와랑 다른 것들이 좀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압류는 뭐냐?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소송해야 되겠죠. 근데 소송을 해가지고 내가 이겼는데 이 사람이 그 사이에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렸어. 그럼 내가 이겨도 집행할 대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하기 전에 그 재산을 묶어놔야겠죠. 못 팔게. 그때 하는 게 가압류입니다. 결국 이게 뭐냐? 누군가한테 요 청구 금액에 해당한 만큼의 돈을 줘야 될 수도 있구나. 이 소유자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가압류를 보면. 그 다음에 어차피 나는 아직 지금 들어가기 전에 보통 이거 등기부등본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앞선 권리자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가등기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걸 말소할 수 있는지, 말소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 이게 안 없어진 상태라면 나중에 보증금을 일부 떼일 수도 있고 아예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많이 보시는 게 근저당권. 이거는 뭐냐? 돈 빌리고 이 집을 담보로 맡긴 거죠. 나중에 이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경매 진행하면 먼저 받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저당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겠죠. 근데 이거 여기 보면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앞에서 그 가등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 날짜가 두 군데가 나와요. 첫 번째 요 접수라는 곳에 있는 날짜가 있고 이 등기 원인이라는 곳에 날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권리가 앞서는지 누구보다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는 날짜를 어떤 간에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날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럼 어떤 날짜를 갖고 판단을 해야 돼요? 비교를 해야 돼요? 접수 날짜입니다. 왜냐? 이 등기 원인에 있는 날짜는요. 그냥 각자가 그냥 아무렇게 써서 내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날짜가 1년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으로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19년이라고 되어 있으면 7년 정도에 2017년 먼저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는 2019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계약서 쓸 때 약간 소급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옛날에 해놓은 거를 늦게 등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등기 원인의 날짜는 사실은 신빙성이 좀 떨어져요. 그냥 기재한 게 나름인 거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등기를 하려면 등기소에다가 접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여기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거의 권리관계를 비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건 대부분 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맞추는 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대부분 다 등기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 중에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임대차에 관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임대차 3법 할 때 이게 문제가 좀 많이 됐었잖아요. 그때에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뭐냐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1회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1회 안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임대차 기간 4년까지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갱신되는 계약 기간은 2년. 그 다음에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건 뭐 차임도 제대로 지급 안 하고 집도 막 다 망쳐놓고 막 붙여놓고 이랬는데 그럼 난 무조건 이거를 갱신되는 걸 허용해 인정해 줘야 되느냐?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2번 이상, 2기 이상 차임을 안 줘, 월세를 안 줘. 그럼 이거 내가 갱신했는데 계속 이렇게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내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방 한 칸을 또 세를 놨네, 자기가 임대인인 것처럼. 전대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뭐 철거나 재건축이면 당연히 이제 위험성이 높아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겠죠. 안전을 위해서.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마지막 거. 내가 살겠으니까 나가주세요. 다시는 갱신 안 돼요. 라고 하는 경우겠죠. 분쟁이 제일 많은 것도 사실 이거예요.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중 문제되는 게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는 8호 사유인데 임대인이 실거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근데 2년이 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다시 또 보증금 액수를 높여서 다시 세를 놓네? 이런 경우라면 원래 나 임차인 경우에는 2년 더 갱신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잖아요. 그걸 침해하는 바람에 내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집 구하느라 보증금도 올려줬을 수도 있고 다른 데 구하느라고, 아니면 저기 중개 수수료도 지급해야 되고 이사 비용도 지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손해를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 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임대했어야 돼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당한 사유가 뭐냐? 첫 번째, 원래 이 실거주라는 게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부모나 자식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사시겠다고 해서 이 원래 있던 임차인을 갱신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네? 그럼 그 집에 살 사람이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천상 다시 임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다시 들어올 수는 없어서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예를 내가 살려고 들어왔어요. 진짜로.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해외로 발령을 내네? 그럼 어떻게 돼요? 현상 집 비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다시 세놓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이거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되죠?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그러면 청구하는 사람이 너 정당한 사유 없어? 너 이거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 없었잖아? 너 그냥 나 보증금 높게 받으려고 지금 나 내보낸 거잖아? 라고 입증해야 되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아니야 나 실제 거주하려고 내가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고 다 했었어. 근데 다른 사정 생겨서 못한 거야 라고 입증해야 될지. 원래는 임차인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손해배상 책임에서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느냐? 청구하는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고한테. 근데 바뀌었어요. 2023년 12월 7일 판결로 바뀌었어요. 왜냐? 야, 임차인이 그걸 내가 그 사람이 실제 거주하려고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잖아요.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입주하기가 편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 뭐 하고 했다, 이런 사정이 있었다, 나 들어가려고 했다, 뭐 자료 제출할 수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예전에 임대인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의 소송에서 조금 더 소송을 제기하기가 편해졌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조금씩 이게 조금 늘어나고 있긴 해요. 전에는 이거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좀 많이 못했는데. 그럼 다음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보통 많이 작성하시는 특약사항의 중요성과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볼게요. 아까 왜 이게 특약사항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원래대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도 특약사항에 기재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위반의 경우에. 첫 번째가 이거 첫 번째 거는 공인중개사들이 보통 많이 해주는 거라서 아마 다 기본적으로는 있어요. 왜냐면 갔더니만 건물에 이미 그 저당권이 설정돼 있네. 근데 집주인이 말소시켜 주겠대요. 왜냐면 보증금 받아서 그걸로 말소하겠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을 기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미 설정된 저당권 말소 언제까지? 잔금 지급 시까지라고 하는데 통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잔금 지급할 때요. 그때 누가 동석하느냐? 저기 법무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그 관련된 사람들이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잔금을 받아서 가서 말소까지 하는 절차를 같이 이제 이행해 주는 거죠. 근데 제일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임차인이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금융기관까지 말소하는 절차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소한다고 해놓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내 돈만 받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혹시나 시간이 되시고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뭐 별로 이렇게 거부감이 없다고 하면 실제로 가서 말소되는 과정까지도 확인하시고, 아니면 안 되면 말소됐으면 말소한 그 접수 예를 들면 그 분담권 말소 등기 접수증이 있거든요. 그걸 바로 확인하셔야 돼요. 접수됐다는 것만이라도. 그다음에 나중에 말소가 되는지도 등기등본상으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저당권이 내가 돈을 줘서 말소하겠다고 해서 말소가 되면 그다음에 그걸로 갚으면 당연히 그 저당권도 말소해야 되잖아요. 그럼 말소하려면 등기소에다가 그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접수증이 나와요. 그럼 그거를 달라고 하시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달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돈을 갚았고
등기가 이제 접수가 됐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두 번째, 추가적인 권리관계 설정하지 마라. 예를 들면 그 저당권 추가적으로 담보 제공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들어갈 수 있고, 만약 이걸 위반했을 경우라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진짜 안 지켜지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집주인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 주죠. 아직 다른 사람이 못 구해줘서 못 줘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 말 들으면 수긍하시나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그 소송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원래 나는 집 끝나면 당연히 집을 비워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죠. 그죠? 근데 집주인은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 준다고 하면서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집을 빼면 그 사람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줬는지와 상관없이 돈을 줘야 되는 게 임대인의 의무예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최소한 물론 이렇게 적어놔도 안 주면 소송하는 거는 마찬가지긴 한데, 최소한 집주인이 그런 소리는 못하게, 돈 세입자가 못 구해줘서 못 줘요라는 소리는 못하게, 계약이 종료하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문구 정도는 기재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한 걸 기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해요. 전 이거를 사실은 법으로 아마 지금 입법이 지금 예고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이거 지금 입법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냐? 우리가 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아요. 근데 나는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이 집이 팔렸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수두룩해요. 그죠? 이거를 만약에 이 건물을 팔게 되면 즉시 임차인한테 통지한다. 이거를 특약사항에 우선 기재하는 걸로. 이거 아마 지금 법으로 지금 제정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안 해서 지금 사실은 소위 말하는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권리 하나를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 권리가 뭔지는 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경매했을 때 갑자기 세금 체납이 됐다면서 나보다 먼저 배당금에서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세금이 체납되는지 여부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그 완납증명서라는 걸 요구할 수 있어요, 집주인한테. 세금을 다 냈는지 안 냈는지 완납증명서를. 근데 집주인이 안 줘. 그럼 강제할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근데 안 준다는 건 뭐예요? 세금 체납한 사실이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은 사실은 피하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처음에 없다고 해가지고 뭐 서류를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있네? 발견돼서 나중에. 근데 좀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때 뒤에 가서 받는 것보다는 빨리 그냥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기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하는 건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라는 거 아시죠?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거를 가입하는 거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그 특약사항에 넣는 거예요. 이 계약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한 계약임. 그래서 만약에 그 가입이 안 될 경우라면 계약은 해지하고,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 사실 이거는 지금 최근에는 많이 들어가는 특약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원상복구. 이것 때문에 또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까고 주는 경우들이 생겨요. 실제로 얼마 전에 받은 상담 문의에도 이게 있었어요.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는데 이거 여기 파손됐는데 파손하는데 수리비가 드네? 이거 150만 원 제가 줄게요.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 원래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150만 원 받겠다고 소송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안 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기가 하기도 좀 힘들고 이러니까 막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꽤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저도 여기 서울 신대방동에서 옛날에 전세를 살았거든요. 판사 시절에. 그리고 지금 저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서 딴 데로 이사 가려고 해서 이사 날 집주인이 왔어요. 저 이 사람 보겠다고. 근데 갑자기 좀 나이가 되게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었거든요. 되게 많으신 분인데 갑자기 바닥을 보더니 이 마루가 여기도 막 망가졌고 저기 벽에도 막 금가고 저기도 뭐고 막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제가 다 이거 이러면서 보증금 까잔다고 할 거 아니에요. 다행히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나름 그래도 판사였잖아요. 소송도 많이 했었으니까. 입주하는 날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여기 좀 안 좋아 보이는 부분들은. 그래서 그걸 딱 보여줬죠. 그랬더니 할아버지 얼굴 시뻘개지시면서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쓱 가버리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게 없었으면 물론 주장을 했겠죠. 근데 하고 막 신랑이 하고 뭐 근데 실제로 안 줘버리면 제가 그걸 뭐 하겠다고 소송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집 상태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그걸 사진 찍은 다음에 그거를 상대방한테 공유를 하시거나 상대방한테 공유해서 이렇게 지금 상태가 이렇다는 거를 남겨놓으시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더 파손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뭐 수리비를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살면서 수리비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상에 논쟁이 있어요. 이거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어느 수리는 누가 부담하고 뭐 누군 수리는 누가 부담하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특약상에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0만 원이 넘어가는 수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하고 그 이하는 뭐 임차인이 부담한다. 뭐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고.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 예를 들면 배관이라든가 보일러라든가 뭐 수도라든가 이런 것들 크게 공사비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건 무조건 집주인이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소모품들 이런 것들은 다 원래 임차인이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전세냐 월세냐 상관없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다툼이 생기는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특약사항이 기재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걸 아마 다 해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안 해줄 거예요. 당연하겠죠? 이 중에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요구해서 되도록이면 특약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좀 잘 달래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중간에서 공인중개사 아예 이거 원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사실은 잘 넘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얘기해서 특약사항 필요한 것들을 특약사항에 집어넣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전월세 사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신탁 부동산 전사기, 두 번째 이중 중복 계약 사기. 이 이중 중복 사기는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아주 고전적인 사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임대하거나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고전적이니까 그냥 특별히 얘기할 게 그게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 불법 건축물에 대한, 그 다음에 근린생활 시설, 근생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건물에 대한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전세 사기. 요게 사실 요즘 최근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아까 배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위 말하는 깡통 전세를 이용한 전세 사기 방법. 제가 고소했던 사건이 이 마지막 그 유형이에요. 신탁 부동산 사기가 뭐냐? 이 집주인이 임대인이 아니라네? 뭔 말이냐? 내가 저기 땅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하고 싶거나 분양하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땅을 담보로 해서 우리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당연히 땅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겠죠. 그런데 건물이 올라갔어요. 근데 건물에도 물론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겠지만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어떤 간에 처분을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빌려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놓는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 넘겨놓는 게 아니라 보통 말하는 신탁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토지신탁, 무궁화신탁 뭐 이런 신탁회사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원래 이 건물의 토지주 소유주였던 사람은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 신탁받은 이 수탁회사, 이 신탁회사가 소유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소유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가끔 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라고 해서 이 원래 그 토지 소유자, 건물을 원래 지었던 사람의 이름이 써 있어요. 소유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소유자입니다. 그다음에 신탁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나랑 계약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보증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통 이게 어디가 많으냐? 오피스텔이 많아요.
오피스텔 한 채 한 건물에 몇 개가 있어요. 막 많은 경우는 몇백 개가 몇 개가 넘게 있기도 하고 최소한 몇십 개의 호실이 있잖아요. 거기 다 받은 다음에 뭐 나르거나 아니면 나는 모르겠다 배째라하거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담보 신탁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신탁사가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신탁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신탁사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이용해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유자랑 체결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아까 신탁회사가 소유자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신탁회사가 나랑 계약 체결 안 했잖아, 나가라고 하면 보증금 한 푼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겁니다. 바로. 이건 뭐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받고. 실제로 얼마 전에 상담했던 거는 이거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집주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신탁 부동산이어서 나가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는 그 서류를 받은 거예요. 공문을, 내용 증명을. 빨리 안 나가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어떻게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나가야지. 나는 물론 받을 수 있는 거는 나랑 계약을 체결했던 그 집주인한테는 받을 수 있겠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담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돈 못 받으면 그 건물에 경매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해요. 이거는요. 나가라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신탁 부동산. 그래서 신탁자 누구누구, 수탁자 신탁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라면 피하세요. 물론 거기에 보면 신탁 원부라고 해서 가끔 간혹 가다가 이 원래 그 집주인한테 임대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신탁 원부라는 서류를 확인하시고 거기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일반인이 그거 보고 나서 내가 권리관계를 분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웬만하시면 피하시란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 위반 건축물인데 첫 번째가 위반 건축물이 크게 보면 이제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요. 원래는 뭐 상가나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데 개조해가 주택으로 개조해가지고 이거를 임대차 하는 경우. 근데 이것도 살 수 있어요. 전입신고도 할 수 있고요. 다 돼요. 뭐 대항력도 갖춰요. 문제는 뭐냐? 첫 번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돈을 못 받았을 때 내가 돌려받기가 되게 힘들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내가 돈이 부족해서 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싶어.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사기 피해를 당하면 그 피해자의 구제책으로서 뭐가 있냐면 내가 이 건물을 우선해서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경매 절차에서 그런 구성권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근생의 경우에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근생뿐만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 드라마에 많이 보셨죠? 옥탑방. 대부분의 경우는 불법 건축물이에요. 뭐 아닌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원래는 방이 하나였는데 쪼개는 거예요. 두 개로. 그리고 각각에서 전세를 해요. 쪼개기, 방 쪼개기. 다 원칙적으로는 철거의 대상들이에요. 그럼 물론 집주인들 어떻게 하느냐? 꼼수를 쓰죠.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철거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냥 돈 내면서 철거를 안 하죠. 왜냐하면 이행강제금보다는 벌어들이는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불안하잖아요. 언제 철거될지도 모르는 건물이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제한들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은데 만약에 정말로 다른 집도 별로 구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여기가 내가 내 지금 형편에서는 제일 좋아. 그럼 월세로 들어가세요 무조건.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월세 지급하지 말고 보증금 깔 때까지 살다가 나오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보증금도 못 받을 것 같게 생겼는데 계속 월세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못 들어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 월세를 계속해서 까질 때까지 있다가 다 까지면 나오시면 된다. 그래서 절대 이런 데는 전세로는 들어가지 마시라.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 문제가 되는 다가구주택. 각 호시별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건물이고 하나의 등기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집주인도 하나예요.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세입 들어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한테 보증금을 받고 나중 모든 사람들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돈이 많은지 없는지 잘 몰라. 그럼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이 건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매까지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경매하려면 원래 경매가 이 집이 10억짜리 건물이에요. 그럼 10억이 낙찰이 될까요? 그런 경우도 물론 경기가 아주 좋을 때는 있어요. 근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통은 7, 80% 선에서 낙찰. 그것도 운이 좋을 경우, 실제로 더 낮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7, 80% 선에서라고 생각을 해서 그 범위 내에 있어야 내가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 앞에 들어온 사람들의 보증금과 내가 지급할 보증금을 합했을 때 건물 시세의 7, 80% 선이냐? 혹은 이미 넘어가냐? 넘어가면 거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 말씀한 것처럼 거기 또 세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더 들어들겠죠? 실제로 제가 지금 하나 하고 있는 사건은 지금 말씀드린 다가구주택인데 실제로 집주인들이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원래는 전세로 받아놓고 그 집은 월세예요. 그래서 보증금이 예를 들면 1억인데 1,000만 원이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집 시세의 100%를 초과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집주인의 말이나 공인중개사의 말만 들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뭐로?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건물에 전입해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있고 그 사람들이 보증금이 얼마고 확정일자가 언제 받았는지에 대한 걸 열람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아마 그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야 되긴 하겠는데 그러면 만약에 안 되면 그 나중에 그거를 계약을 해지하는 걸 조건으로 아까 말했지만 특약상에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아니면 전입세대 열람 내역 누가 떠달라고 하던가 요청해서 받아보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말만으로는 하지 마시고 공적인 서류 보통 공부라고 부르는 공적인 서류로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누가 얼마의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고 확정일자가 언제여서 우선 변제권이 언제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시란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실제로 많이 요즘 벌어져요. 특히나 뭐 대학가라든가 이런데 이게 왜냐면 보증금이 좀 싸잖아요. 딴 데보다 조금 다주택이 좀 싸거든요. 근데 싼 만큼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신촌인가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고요. 이런 데서 지금 저기 중앙대 쪽 흑석동에서도 문제가 됐고요. 이런 데가 문제됐어요. 여러분도 그것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임대인이 봤더니 개인이 아니라 회사야. 야 그래 회사니까 훨씬 더 여기가 경제적으로 더 여기가 돈도 많고 돌려주기 편하게 더 잘해주겠지. 근데 맹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그게 그 회사 가진 자산 그 돈만으로 변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개인 예산에도 뭘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식회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회사 차려놓고 회사 이름으로 임대하고 문제 생기면 그냥 폐업해 버려요. 그러면 집행할 대상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이에요. 물론 못 받죠. 못 받을 가능성이 거의 99%죠. 왜냐하면 그 회사의 자산이 거의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남겨놓은 재산이 있겠습니까? 보통 없죠. 다른 채권자들도 엄청 많고. 그럼 거의 그런 데는 못 들어. 그래서 임대인이 회사라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잘못해서 회사니까 더 개인보다 낫겠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오늘의 주된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깡통 전세라는 게 있어요. 이거 법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집이 거의 다 빚으로 이루어져서 깡통처럼 알맹이가 텅텅 비었다라고 해서 깡통 전세라고 불려요. 얼마 전부터 좀 유행을 했죠. 예를 들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전세집의 가치, 시세가 전세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땡땡 빌라 202호입니다. 매매 시세가 1,000원이에요. 근데 800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괜찮잖아요. 그래도. 근데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집값이 폭락을 하네. 갑자기 집값 600원으로 돼 버려요. 이런 경우도 가끔씩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역전세라 가지고 돈 보증금 못 돌려준다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가 매매가 역전돼 버리죠.
그럼 뭐가 문제죠? 저 원래 내가 받았던 800원의 보증금 있잖아요. 그 시세로는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해요. 집가격이 600원인데 누가 800원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실제로 경매가 되더라도 시세가 떨어졌으니까 낙찰 금액도 적어져서 보증금을 일부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전세 보증금과 전셋집의 빚. 이 기존의 담보대출 받은 게 집값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80%냐 70%냐 이거는 뭐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마찬가지 202호의 담보대출 채무. 내가 전세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돈을 빌리고 담보를 제공한 게 300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의 시세는 마찬가지로 1,000원이고 근데 내가 600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들어가기 전에 생겼던 담보 빚이 이미 300원이 있었고요. 전세 보증금 합하면 900원이죠. 근데 900원이 매매 시세의 거의 80%를 이미 넘어섰잖아요. 그죠? 90%니까. 이 경우라면 이게 깡통 전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시 낙찰가는 시세의 보통 7, 80% 선이 잘 받으면 이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80%라고 쳐요. 그럼 800원 낙찰이 됐어요. 뭐 물론 비용도 빼야 되겠지만 그건 나중 문제로 치고 800원이라고 봅시다. 800원이었어요. 근데 앞에 그럼 어때? 나보다 먼저 받아갈 사람 있죠? 300원 있잖아요. 빼고 나면 얼마 남아요? 500원 남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원래 600원 받아가야 되는데 100원은 못 받게 되는 거죠. 이 경매 절차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이게 원래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갑자기 그러니까 뭐 경기가 안 좋아져서 부동산이 폭락하는 경우란 발생할 수 있는데 요즘 깡통 정세는 그게 아니라서 문제인 거예요. 애초에 시세 자체를 속이는 거예요. 원래 1,000원짜리를 예를 들면 1,200원이라고 속이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경기가 안 좋아져서 바뀐 게 아니라 역전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의도적으로 거짓말해서 처음부터 바꾼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재적인 수법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2호의 매매 시세는 1,000원이에요. 이게 원래가 원칙적인 1,000원이 원래 제대로 된 시세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이 집은 원래 1,200원입니다. 라고 속이면서 세입자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거 좀 내 대신 여기 매물이 별로 없어서 좀 저기 전세가가 높아요. 그래서 1,100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단 말입니다. 근데 뭐 어떤 간에 시세보다는 높다고 생각하고 전세금을 지급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전세값과 집값이 역전돼 있어요. 근데 그게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라 속여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전세사기 수법을 뭐라고 하냐면 동시진행이라고 부르는 수법이거든요. 여러분 뭐 들어보셨을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동시진행이라는 수법이에요. 이게 깡통 전세를 이용한 게 동시진행이라는 수법인데 왜 동시진행이냐는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부동산이 대상이냐? 신축 빌라 또는 주택. 왜? 시세를 알기가 어려워요. 특히 신축 빌라 거래된 내역이 없어요. 그럼 뭐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왜? 근데 그러면 원래 뭐 부르는 게 값이라면 뭐 원래 1,200억이 시세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원래 건축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분양 대행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거기다 뭐 이제 뭐 공인중개사 임차인 뭐 데려온 사람들이 있을 텐데 원래 분양가 책정해 놓은 거는 1,000원이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범죄 이용하면서 가담된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00원이라고 속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 시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원래 분양 공고가 있으니까 분양가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있어요. 신축이라도. 근데 이런 것들 빌라 같은 건 잘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잘. 그러니까 이렇게 공고나 분양된 배경이 없다는 이런 것들을 시세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을 또 대상으로 하느냐? 사회초년생, 대학생, 1인 가구, 신혼부부, 그다음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 다만 또 직장인인 경우에 뭐가 잘 나오죠? 전세자금 대출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권해요. 나 내 가진 돈 이거밖에 없으면 아예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그러면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일에 대출금은 저희가 내드릴게요. 지원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수수료도 안 받을게요. 실제로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에서. 그럼 어떡합니까? 한 푼이 아까운 사람들이 막 합치면 막 100만 원, 50만 원 이상 100만 원까지 되는 돈인데 혹하죠 당연히. 또 한 가지 수법이 있어요. 집을 보러 오잖아요. 세입자 임차인들이. 그 우선은 안 좋은 집을 보여줍니다. 저기 꼭대기 언덕길에 있는 집이나 되게 허름한 집. 왜냐면 이 사람들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없다고 웬만하면 저렴한 데를 원하니까. 근데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막 실망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없어요. 그랬더니 이거 하나 있긴 한데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집을 보여줍니다. 근데 보통 강서구 학동에 있는 그 대당됐던 집들이 어디냐면 역세권의 평지예요. 신축 건물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건물 상태는 나무랄 데가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이미 안 좋은 걸 보고 왔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냐? 원룸에 지친 사람들. 이제 좀 환경이 좀 방도 하나 더 있고 막 이런 집들 있잖아요. 원했던 사람들이란 말. 너무 좋잖아. 보면 돼. 눈 확 돌아가죠 그냥. 그러면서 근데 이거 오늘 보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빨리 안 하시면 나갈 건데. 이렇게 이제 밑밥도 깔죠. 그럼 어떡합니까? 이미 이성은 마비됐어요. 더 이상 확인할 것도 없어요. 바로 계약합니다. 그럼 대출 빨리 받아요. 그럼 대출 같은 거 주고. 이렇게 수법을 쓰는데 수법이 근데 동시질량이라는 수법을 쓴다는 게 문제예요. 뭐냐? 매매와 임대가 동시에 이루어져. 신축빌라 같은 걸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는 처음에 분양이 안 된 집은 누구랑 계약을 체결하죠? 건축주랑 계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건축주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라고 밑박을 까냐? 이거 보러 온 사람이 많아서 조만간 이거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양이 되면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결을 해요. 그리고 돈을 내가 보증금을 지급하겠죠. 이 보증금을 어디로 갈까요?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라도, 그러니까 다시 바뀐 분양받은 사람이 다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원래대로 하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분양받은 사람한테 가야 되는 게 맞죠. 그 돈이 아니에요. 바로 다이렉트로 거쳐서 건축주한테 갑니다. 건축주는 뭘 받은 거예요? 분양대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건물을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럼 마치 이 사람이 이득을 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분양받은 사람이 그다음에 이게 갭 투자한 것처럼 무슨 자기 투자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임대인은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이 건물, 신축 빌라, 분양 안 되고 있는 건물을 털어내는 방법이에요. 세입자를 끌어들여서 그 임대차 보증금으로 이 분양을 이루어지게 해서 이 건축주는 받고 떠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건축주는 이제 등기부등본상에서 지워지죠. 왜냐? 분양돼서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이 사람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겠죠. 이 새롭게 매수한 분양받은 이 사람이 나한테는 임대인이잖아 이제. 근데 어때요? 말씀 뭐랬죠? 이 사람들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고 그랬죠. 돈 한 푼 없어요. 그러면서 끝날 때쯤 되면 돈 돌려달라고 뭐라고 그러냐? 그냥 이 집 사세요. 아니면 그러면서 추가적금 요금. 왜냐하면 원래는 전세보증금하고 매매시작은 원래는 갭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막 200만 원, 300만 원 더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 좀 금액이 좀 커지면.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매수하신 분도 있어요. 어쩌 울며 겨자 먹기로. 왜냐하면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다 계획된 거라는 거죠. 신축 빌라의 경우에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공모해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 컨설팅업자는 소유권을 넘겨받을 임대인을 구해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아까 예를 들면 원래 1,000만 원짜리를 1,100만 원이라고 속였다고 그랬죠. 1,000원짜리를 1,200이라고 속여서 1,100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 그랬죠. 근데 건축주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시세가 1,000원이니까 1,000원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거 빠졌죠? 그럼 나머지 100원을
이 공모한 사람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주와 매매가가 비슷하거나 심지어 매매가 높은 금액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혹은 아주 임박 며칠 상간으로 해가지고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 후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식. 그러니까 뭐예요? 임대하고 이런 임대가 있었죠, 매매도 있었죠. 동시에 거의 동시에 진행된다고 해서 동시 진행이라고 부르는 수법입니다. 이게 어떤 걸 이용한 거냐?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그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매수인한테 임대인의 지위 넘어갔으니까 저 사람한테 받으세요라고 종전 임대인은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악어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부동산의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전세계약 만료 시에는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은 아무 한 푼 없는 빈털터리.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의 임대인은 반지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되게 막 있는 척 하고 다녔죠. 왜냐면 속여야 되니까. 막 외제차도 굴리고. 이 사람 한 건당 100만 원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임대인은. 그래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부동산consultant업자, 임대인이 보증금과 매매 시세의 차익, 아까 말했던 100원. 근데 실제로는 뭐 분양 이게 뭐 몇 천만 원, 그러니까 보통 한 건당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되니까 그거를 서로 나눠 갖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건이 아니고 제가 했던 그 임대인은 270채인가를 그 사람 명의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270명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신축일 경우는 전세계약 일자와 분양계약 일자가 동일하거나 근접한 경우, 그 다음에 구옥일 경우에 전세계약 일자가 매매계약 일자가 동일하거나 근접한 경우라면 전세 사기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수시로 떼서 혹시나 임대인의 지위가, 왜냐하면 이거를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지만 그냥 넘겨버리고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주인이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매매가 됐는지, 혹시 분양이 됐는지 이거는 수시로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건축주가 있죠. 그다음에 분양 대행업자가 있죠. 그 왼쪽에 공인중개사가 있죠. 그다음에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있죠.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을 데려오는 사람이고, 이 부동산 컨설팅업자는 임대인.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돈 한 푼 없이 임대 사업 하겠다고 하는 사람, 돈도 별로 없으면서. 또 한 가지는 명의만, 말 그대로 바지 사장,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임대 역할을 하는 사람. 이 두 부류 나눠지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것처럼 그 차액을 나눠 먹는 수법, 이게 동시진행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신종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가장 기본적인 건 첫 번째가 시세 확인이겠죠. 그래서 시세는 꼭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시세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국토교통부에 보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거래된 시세가 지금 다 나오죠. 근데 이건 보통 어떻게 하냐? 근데 아파트 위주죠. 그것도 좀 대단히 세대수가 좀 많은 아파트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안심 전세 앱이라는 게 있어요. 휴대폰에서 이걸 다운받아 보시면 뒤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지금 제가 아주 잘 만들어 왔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수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까신 분 딱 한 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안 되면 결국은 다른 집들과 비교하면서 발품 팔아서 시세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조건의 다른 집들, 그 집의 시세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안심전세앱이 뭐냐? 교통정보하고 허그, 그 다음에 부동산원,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개발한 앱입니다. 뭐 첫 번째가 시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다세대, 빌라나 연립주택, 다가구,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경우에도 시세가 나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건물의 적정한 전세가율이 얼마인지도 나와요. 몇 퍼센트가 적정한지. 그 다음에 인근 부동산의 전세가 시세도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더,
첫 번째가 허그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전에 이거는 그냥 가서 직접 가서 확인했었거든요. 이 앱으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집주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어떤 집주인이냐? 소위 말하는 피해야 할 집주인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과거 보증사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사고를 낸 적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허그에 지금 그래서 보증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악성 임대인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세금을 체납한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거를, 이게 이어진 게 이게 하나면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네 개를 지금 이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첫 번째 화면이 이 앱을 열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뭐가 있냐?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안심조회라는 파트가 있고, 여기에는 시세조회, 위험성 진단이라는 파트하고 임대인 정보조회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 옆에 보증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임대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파트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안심조회로 들어가 보면 다시 여기 두 개로 나눠져요. 시세조회, 위험성 진단, 그래서 시세조회와 적정보증금 조회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임대인 정보조회, 그래서 안심 임대인 조회,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조회가 이렇게 가능한단 말이에요. 다시 임대인 정보조회에 들어가면 안심 임대인 조회하고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조회라는 파트 두가 나눠져요. 다시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조회로 들어가면 이렇게 상습으로 채무를 불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내 집주인이 혹시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거기는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다른 건 그래도 잘 만들어놨죠. 다른 것보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수신 후 확인해라. 우리가 보통 집 보러 가기 전이나 계약 체결하기 전에, 그 다음에 뭐 잔금 한두 번 더 하면 잔금 지급하기 전 정도에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사하는 날 집주인이 땀만 먹고 끝날 거 설정하면 내가 당한다, 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는 이사한 다음 날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보통은 계약이 끝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보통은 잘. 그러면 늦어요. 왜? 그래서 어떻게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느냐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가입이 현재로서는 전세사기 최고의 대비책입니다. 거의 유일무이한. 그래서 이게 뭐냐?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원래는 임대인이 나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죠. 근데 못 돌려주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보험회사에다 청구를 하죠. 그러면 그 보증회사가 먼저 나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요. 그럼 난 나가면 돼요, 그냥.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보증회사는 그러면 끝이냐? 아니죠. 나 대신에 집주인한테 받는 거란 얘기예요. 그럼 나는 그냥 거기에 받는 절차에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보증회사부터 돈을 받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모든 집이 가입이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입했다고 땡이 아니라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뒤에 설명하면서 다시 할게요. 이건요.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는 불리는 부분. 이게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여기예요. 그 다음에 서울보증보험, SGI라고 불리는데,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HF라고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는 거기서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많이 이용해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게 압도적으로 제일 많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허그의 상품 중에 뭐가 있냐면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라는 건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았을 때 내가 이거 지금 대신 지급해주고 이거잖아요. 이게 기본에다가 이 사람은 근데 어떻게 했냐? 내가 보증금을 마련할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대출을 받으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얘가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증을 쓰라고 해서 그 보증도 같이 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상품이 하나로 합쳐진 게 바로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보험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인데 여기에 특약으로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해주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
사실은 원래는 실질적으로 두 개잖아요. 어차피 원래는 두 개잖아요. 반환 보증하고 전세자금 대출 보증하고 두 개잖아요. 보증이. 근데 실제로는 하나의 보증서로 돼 있고 보증서 번호도 하나예요. 이렇게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서입니다. 보시다시피 보증서 번호도 하나, 보증서도 하나. 근데 여기 어떻게 돼 있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파트하고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이라는 파트로 두 군데가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상품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보증의 조건이에요. 모든 게 마찬가지. 우리가 일반 보험을 줄 때도 뭐 보증 조건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어떨 때 발생하고 언제 가입 기간은 얼마고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는 무조건 한 번 가입한다고 해서 그때까지 계속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간 내에 발생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지급한다는 거예요. 이 보증서는요. 그래서 어떻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 보면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임대인이 누군지도 기재되어 있어요. 이 보증서 자체에.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마찬가지로 보증기간 있죠.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돈을 빌려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했으니까 그 두 가지 보증의 보증기간은 동일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끝나면 돌려받고 대출금도 갚을 테니까. 그죠? 근데 이 서류를 잘 보세요.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에 보증기간은 2019년 8월 8일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예요. 그죠? 근데 이게 발행한 날짜가 언제예요? 에이? 뭐야? 보증기간 끝나는 날에 발행했네?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해서는. 근데 밑에 보세요. 이때 보증기간 어떻게 돼요? 2019년 8월 8일부터 똑같죠, 여기는? 2022년 5월 4일까지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묵시적인 갱신이 됐어요. 이게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서로 간에 뭐 더 이상 끝내 뭐 나가라 마라 이런 얘기도 없어가지고 연장이 됐는데 연장된 상황에서 이제 집주인이 갑자기 이제 돈을 못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회사에다가 이 보증회사에다가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사안이었어요. 사안 자체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그랬잖아요. 묵시적 갱신이 될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면 원래는 대출 끝나면 원래 대출금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가서 이거 연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서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어디서 대행해 주냐? 금융기관에서 대행을 해줘요. 그러니까 허그 자체에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 위탁 맡겼어요. 딴 데다가. 그러니까 그럼 뭐 무슨 문제가 생기죠? 설명을 제대로 안 할 거 아니에요. 원래 내 일도 아닌데 누가 제대로 잘 설명하겠어요. 문제는 뭐냐? 금융기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대출받은 거, 대출해준 거 회수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에 대한 보증 기간만 연장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냥 놔뒀어요. 그러고서 이것이 발행해주고 나서 근데 내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서 갱신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 그러고 나서 보증금 청구했던 거예요. 근데 그 보증회사에서는 야 뭐야 너 이거 이미 만료된 거 갖고 지금 네가 해달라고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증회사에서는 이 특약 보증에 따라서 대출 채무만 대신 변제해 줬어요. 근데 어차피 보증금 돌려줬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뭐가 다른데? 만약에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으로 해가지고 돌려주는 걸로 해서 은행에 내가 빌린 거를 대신 갚아줬다고 하면 나는 더 이상 뭐 책임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갚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내가 못 갚은 거 대신 갚아줬으니까 은행은 이 보증회사는 나한테 돈 갚으라고 해요. 일종의 구상금 채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들어왔었어요. 내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너희 대출 채무 이거 한 거에 대해서 돈 갚아. 아까 말씀드렸죠. 금융기관에서 이걸 대행해 준다고.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일치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변경해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줬어야 된다고요. 근데 금융기관에서 그걸 안 한 거예요. 이 소송이 2년 넘게 걸렸어요. 근데 판결 어떻게 나냐? 다행스럽게도 야 임차인 이걸 어떻게 알아? 니네들이 알려줬어야지.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니네 책임이야 라고 하면서 어차피 이거 금융기관이 하지만 그거는 허그에
원래는 해야 될 일을 대행해 주는 거니까 허그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그래서 허그한테 돈 돌려주라고 해서 돈을 받았어요. 다행스럽게도. 근데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죠. 어머니가 자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너무 시달려서.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만약 이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갱신할 때라도 두 가지를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보증기간은 모든 게 두 개가 다 바뀌어야 된다. 하나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합쳐진 상품의 경우에. 근데 이 상품이 많지는 않았어요. 많이 가입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게 가입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지난번에 한번 이거 강연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 똑같은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변경해야 된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가입하면 땡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왜냐면 난 아직 임대차 계약 지금 어떤 간에 갱신이 되든 뭐든 간에 계속 지금 난 살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임대인이 바뀌잖아요. 아까 그래서 집주인이 바뀌면 확인하시라고 그랬죠. 빨리.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인의 표시가 되는 경우죠. 이 보증보험 뭐냐면 임대인의 자력, 경제적인 능력까지도 판단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다시 심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 이거를 안 알렸다, 임대인이 바뀐 사실 안 알렸다 그러면 나중에 허그에서는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돼요. 네가 보증 조건이 변경이 생겼는데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등기사항 전무증명서를 수시로 확인하시라는 것도 이 이유 때문도 있어요. 그래서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금 특약, 대출 특약 보증의 보증기간을 모두 연장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예요.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 한 번 계약을 체결하면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그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보통의 경우는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뭐 승계됐으니까 그냥 뭐 다음에 그 사람한테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마시죠. 대부분 한 번이라도 내가 나 바뀌는 거 거부하고 나 한 번이라도 내가 계약 해지하겠다고 요구해 보신 분 없을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아마 못 하실 거예요. 가능합니다. 왜냐, 임대차라는 건 기본적으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말이 안 돼.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 내가 뭐 신뢰하려면 임대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모르잖아요. 그냥 하는 말만 듣고 그냥 하는 거긴 한데 내가 종전 나랑 계약을 얼굴 보고 계약한 임대인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바뀌었다는 임대인에 대해서 내가 뭘 알아라. 그죠? 불안하죠.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특히나 요즘 같은 때 아까 동시진행이라는 얘기도 제가 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그러면 승계됐다고 내가 승계됐으니까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뀐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보통 이 사안에서는 1개월이었어요. 1개월 이내에 나 이거 계약 갱신 임대인 승계되는 거 원치 않아요. 나는 그냥 여기서 계약 끝낼 테니까 돈 돌려주세요라고 나랑 계약한 사람한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했는데 안 준다? 그럼 그 사람 상대로 소송해가지고 그 사람 재산에다 집행해버리면 된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바뀐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그나마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권리가 벌 판례상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예 안 하겠어라는 거하고 아예 이런 권리가 있는지 몰라서 못하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건물을 팔 경우에는 임차인한테 통지하라는 걸 특약상에 넣으라는 것도 그 말씀인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확인해서 임대인이 바뀌는지도 보라는 것도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행사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요즘같이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는 경우에는 이것도 행사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불안하시다면. 그 다음에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전세사기를 당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선은 계약 갱신이 되는 걸 막아야 돼요. 묵시적 갱신. 왜냐면 내가 아무런 얘기를 안 하면 저쪽은 당연히 아무것도 얘기 안 할 거거든요. 사기친 사람이 얘기하겠어요? 그럼 묵시적 갱신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계약 끝나기 전, 계약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 끝나겠다 뭐 이런 얘기 안 하면 그냥 묵시적 갱신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기 당한 사실을 알았지만 내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보증금 청구를 못 해요.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 안 끝났으니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뭐냐면 전세 계약이 종료된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가입돼 있다 해도 못 받아요.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이거 갱신되는 것부터 거절을 해서 갱신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전세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의 의사 표시를 해야 돼요. 계약 끝내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안 살겠으니까 나갈 겁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단순히 표시하는 걸로 안 돼요. 그 의사 표시가 임대인한테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오케이 알겠습니다라고 했거나, 카톡을 했는데 뭐 일이 지워졌다거나. 근데 요새 카톡이 위조가 된다고 해서 좀 신빙성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문자가 그나마 안전하고, 그다음에 보통 많이 하는 게 내용 증명을 보내요. 뭐 내용 증명 뭔지 아시죠? 이 계약을 뭐 이제 끝날 테니까 뭐 그때 끝나면 바로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다 도달을 안 해요. 문자도 안 받고 내용 증명도 갔더니만 뭐 이사를 갔는지 어쨌는지 받지도 않아요. 수용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갱신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냥 갱신되게 놔둬야 되나요? 이때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있습니다. 법원을 이용하는 거예요. 의사표시에 공소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공소송달로 아마 민사소송 같은 거 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한테 내 소장이 송달이 안 돼. 왜냐면 내가 그래서 뭐 주소도 다른 데로 알아보고 뭐도 해봤는데 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실제로는 도달이 안 했지만 도달한 것으로 치고 그 다음에 소송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내가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가 실제로 도달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도달한 거로 쳐서 계약이 갱신이 안 되는 거로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종의 서로 소송이랑은 좀 다르긴 한데 어떤 간에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셔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더 이상 뭐 이게 상대방이 이걸 안 받고 이렇다 그러면 이 제도가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신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최후의 수단입니다. 두 번째,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다른 집으로 전입하거나 짐을 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대항력을 상실해요. 대항력을 상실하면 우선 변제권도 상실하겠죠. 근데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으로 가야 되거나 뭐 어떤 다른 일이 생길 때 불가피하게 내가 이사할 수밖에 없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냐면 지금 내가 짐을 다 빼고 이사했지만 거기가 아직까지 있는 거, 대항력을 유지한 걸 쳐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접수만 해놓고 이거 법원에다 하는 거거든요. 해놓고 접수했으니까 빼야지. 안 돼요. 등기까지 완료된 것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등기가 되기 전에 만약에 빼시면 대항력은 상실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 완료되는지 꼭 확인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당연히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서 청구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이사를 안 가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 서류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데 내 건물이 그게 해당이 안 돼서 난 가입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천상 소송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강제 집행을 하려면 판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그다음에 1심만 끝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정이 돼야 돼요. 확정된 다음에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돼서 배당을 받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아직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에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에서 하나의 건물이라고 쳤죠. 제가 친다고 그랬죠. 누가 다른 사람이 먼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거기 살고 있으니까 나한테 당연히 배당이 되겠지? 안 돼요. 뭘 해야 되느냐? 법원에다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라는 걸 제출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안 해버리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절차들을 거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